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시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국민이 키운이에요. 국민이 키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을 정말 원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대부분 다 헛소리고 국민이 봤을 땐 어떤다는 거죠? 이 시기가 이제는 우리가 보수 정권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쪽에 표를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윤석열이 뽑혔던 바로 이 시점이죠. 이 지점.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기본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던 지점, IMF가 터졌던 지점, 바로 그런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IMF, 국제 위기, 이런 식으로 터졌던 지점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점이 또 찍혀 있는데 윤석열이 나왔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키웠다 하면 윤석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공정을 바라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 정치 경험이 없는 나한테도 권력을 줬다 하는데 그냥 헛소리고, 이제는 어떤 당? 보수를 느낌을 내고 있는 당, 그 당이 당선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쪽이 당선될 때가 돼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과 이재명의 이런 싸움 구도를 만들어가는 건 제가 여러 번 말하잖아요. 미국 대선을 어떤다? 표절한다. 표절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윤핵관 3인방도 줄사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대선을 앞두고 줄사퇴하면서 뭔가 변혁을 보여주려고 했다. 아니면 이준석을 앞세워서 그래도 우리가 20대 청년들이라도 표를 어떻게든 가져와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꼰대적인 느낌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하는데 결국 당선되고 어떻게 했죠? 결국 누구죠? 누가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비서진들은 누가 들어와 있는 거 보이죠? 인선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 보이죠? 누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죠? 답은 나왔죠. 윤핵관이라. 그럼 윤핵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핵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윤핵관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윤핵관들이 어디 모여있는 게 보이죠. 윤핵관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들이 모여있는 게 보여요. 그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는데 그들이 어디서 모였냐면 여기 보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하면 눈시울 불편 하면서 어디 모였다는 거예요. 이명박 팬클럽이죠. 이명박 팬클럽에 가서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팬클럽이 과거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이런 거죠. 장제원, 박근혜 30년 차라리 사형구형이 무리하지 않을 거. 사형을 때렸어야 되지 않냐 라고 했던 장제원이 가서 이명박 앞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애절하고 이런 죽음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쩐다? 윤핵관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윤석열을 데리고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문재인 보이네. 잠깐 노무현 보이네. 이 사람 누구지? 했더니 그 아래 보이죠. 여기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상계자 김수현 사회수석 다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뻔한 거죠. 너무 뻔한 거잖아요. 지금 너무 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윤핵관이죠. 윤핵관. 이 윤핵관들이 있어요. 윤핵관들이 있으면 누굴 데려올까요? 윤핵관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누굴 데려올 것이냐? 윤핵관들이 뻔하겠죠. 뻔할 거예요. 정책적으로는 뻔할 거예요. 굳이 정책을 찾아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당선되면 노무현 거 그냥 보면 되는 거고, 윤핵관들이 이제 뭘 할까 보면 대충 이명박 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명박하고 비슷하게 하겠죠. 왜냐면 정책이라는 게 여러분 동전의 그냥 양면이잖아요. 결국에는 던지면 나오는 건 두 개죠. 뒤집어지냐 아니면 앞면이 나오냐, 앞이냐 뒤냐, 뒤냐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꽂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중간에 꽂힌다는 건 뭐예요? 대충 눈치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앞뒤일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충 앞에다가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하면 잠깐 중간 꽂혔다가 이거 뒤로 넘어갔다 눈치 보다 다시 앞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윤핵관들이 이제 뛰는 모습을 보면 이제 이명박 정부 시대 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2009년 이후로 수도권 분양 수도권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다.
하는 거 이거 체크해 놓으면 되는 거죠. 23만여 가구 중 55%가 분양가 이하에서 거래됐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거 넘어가면 되는 거죠. 2010년죠. 2010년 새 아파트 물량은 증가하고 재건축 매수세 위축하고 DTI 대출 규제로 약세. 뭐 이런 2010년은 뭐 그랬다. 뭐 그런 모습이 보였다.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2010년 달건 부동산 뉴스 볼게요. 뭐 이런 거 효과 없는 미분양 대책, 전세 대란 일어났대요. 그 다음에 고주택 가격 취득세에서 감면했던 종료, 연말 부동산 시장 출렁, 집값 침체에 해답은 수익형 부동산, 예상보다 파급 829 대책이 있었다. 주택 거래 위축, 미분양 적재에 따른 829 정책을 했는데 효과가 미비했다. 이거 2010년이에요. 요거 이명박 정부죠. 요거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2011년 또 가면 되는 거죠. 2010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가면 보면 2011년에 보니까 전세 가격 급등, 전세 가격이 급등했다. 임대 시장의 구조가 변화했다. 저거 보면 되겠죠. 그랬구나. 그런 거죠. 그다음에 집주인들 월세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월세 막 이런 거 있었구나.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국 주택가 상승, 지방이 견인했구나. 지방 쪽이 견인했구나.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2011년도 수익형 부동산 쪽이 그랬구나. DTI 규제 완화가 종료. DTI가 또 규제를 완화했던 것을 또 종료했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막 지 멋대로란 거죠. 정책이란 게 막 지 멋대로구나. 막 동정 완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재정 위기로 부동산 시장 관망세였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강만세였구나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랬구나 정도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견건설사가 어떤다? 구조조정, 중견고 막 건설사가 무너지고 있고 뉴타운 사업이 자초 위기에 처하고 막 그랬구나. 그 당시에 그랬구나. 왜 부동산 시장이 활활 타올라야지 뭔가 진행되고 막 기쁘고 막 가자 하는데 이거 부동산 시장이 죽으니까 뒤져가구나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우리 2008년, 2009년 이런 거 다 그냥 버텼잖아. 막 버티면 되는 거잖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자, 미국 기준금리가 여러분이 말한 그 시간 동안 미국이 어때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완전 저 밑바닥 0%에서 유지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명박 시대 때 지금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미국 금리가 이러고 대한민국은 그 안에서 지 혼자 막 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반값 되었고 미국은 5분의 1 토막 된 거죠. 미국은 5분의 1 토막 생기고 대한민국은 2분의 1 토막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은 어떤다? 5분의 1 토막으로 내리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은 뭐예요? 지금 미국이 한국 어떤 상황이에요?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체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다, 안 좋다 하더라도 버티면 됐잖아는 버티게 해준 거라니까. 지금 버티게 해줬잖아요. 버티게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다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 시장 안 좋잖아 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리는 거죠. 자, 여기서 이거 체크를 한 걸 놓고 보자면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의 GDP가 이게 대한민국의 GDP죠. 이 대한민국의 GDP가 이 보다시피 이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 때를 놓고 보자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대한민국 GDP가 1만 달러 상승 시에 미국이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가계소득이 있다면 소득이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이 늘어났을 때 금리를 인상시켜줬다는 거예요. 금리를 인상시켜줬어요. 그럴 때쯤 금리를 인상시켜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GDP가 그대로 멈춰 있는데 지금 어쩐다는 거죠? 올리겠다는 거 미국이.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시기다 똑같을 거야 한다는 건 뭐냐면 2만 달러 국가 때 한 번, 3만 달러 때 국가 때 한 번 이런 거예요. 3만 달러 국가 때 한 번, 오케이. 그렇다. 그런다. 그런데 지금 4만 달러 국가 때 한번 미국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4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 미국이 올려야 되는데 미국이 오래 올린다 했어요. 그러면 지금 4만 달러 가 있나요? 안 가 있어요. 자, 딜레마 구간이에요. 여기 지금 딜레마 구간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IMF 때 가서 볼게요. IMF 때. 자, 미국이 위기 터지면 어떠죠?
금리를 막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때려주잖아요. 4분의 1 토막 떨어져. 평균적으로 4분의 1을 때려줘요. 미국 금리를 4분의 1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내야 될 뭐더라? 이자를 4분의 1 토막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IMF 갔을 때, 동아시아 위기 갔을 때,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 미국이 이 시기를 보란 거예요. 이 시기 빨간 선에 있던 바로 이 지점이죠.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줬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대한민국의 GDP가 꺾여서 2만 달러 안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안 내려줬다는 거예요. 3분의 1 토막 이렇게 안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터졌어요. 이게 IMF로 동아시아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 1994년도, 1995년도 태국이 막 무너지고 있고 동아시아 무너지고 가고 있으면서 막 이게 동아시아 쪽 막 무너지면서 네 마리 용 막 이게 막 무너져 가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그러면 어떻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분의 1 토막을 내려줘야 하는 거. 그러면 이 당시에 몇 년도면 1997년도에 미국이 1.5%를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움직였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금 동아시아에서 어떤 위기감이 발생되는 거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1년 전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부동산 거품론 터져 나왔고 대한민국도 지금 부동산이 뭐 거래가 거의 없고 하는 건 느껴지잖아요.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파산 위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더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미국이 항상 뭐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중요한 거예요. 별표 치셔야 돼요. 백인이죠. 백인에게 위협이 됐을 때요. 백인에게 위협이 됐을 때 미국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미국이 왜 이때는 금리를 내렸을까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 지점에서 금리를 해주잖아요. 2000년 넘어가서 2001년, 2002년 그거 미국의 IT 버블 터지죠. 백인이 위기 처했죠. 백인이 위기 처하니까요. 코로나를 걸렸는데 백인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백인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황인들만 죽어나가고 있어요. 동아시아에서 다 죽어나요. 중국, 한국, 막 일본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베트남, 태국.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 올린다?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거죠. 왜? 백인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미국 사회, 유럽 사회 여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의 위기가 터진다 하면 어떻게 되죠? 본인들에게 위기가 터진다 싶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점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웃고 떠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기 감당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끌이 이래 무서운 거예요. 영끌이란 게 이래서 무서워. 이 시기처럼 보면서 버티면 되잖아요. 이 시기처럼 보면서 어차피 뭐더라 올라간 아파트 가격을 다 어쩐다 전세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5억짜리가 16억이라고 할 거예요. 이래야지 여러분들 더하기 이런 것들은 거의 없지만 8억이 뭐 16억이 됐다 그럴 수 있겠죠. 8억이 16억이 됐어요 한 거예요. 그러면 전세는 얼마예요 하면 전세가요 한 8억 막 이렇게 거래돼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요 한 14억 막 이렇게 끌어올리면 전부 이게 다 될 거예요. 전부 다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왜? 그게 전부 되려면 미국이 금리를 얼마만큼 유지했어요? 1로 유지했죠. 1로. 그럼 돼요. 대한민국 금리를 4분의 1 토막을 내면 돼요. 지금의 그 금리에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2000 유지되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꽤 힘들겠죠. 꽤 힘들 거예요. 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끌이 이래서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2년을 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보고 있는 건 무엇이야? 미국이 금리를 0으로 만들어줬고 대한민국도 금리가 2%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시대, 그 흐름으로 갈 수보다 하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하방 시대다. 그런데 미국의 10대 뉴스 2012년도에 어떤 10대 뉴스였냐? 기본적으로 재건축도 뭐 무너졌다. 뭐 이거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다. 뭐 수익형 아파트 주목을 받았지만 아파트 시장은 주목받았지만 수익형 부동산 주목받지 않은 아파트 시장의 거래는 급감해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지속되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랬구나. 2012년도에. 2013년도로 가는 거죠. 집값 이대로 폭락하나 무너진 부동산 불패시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대출 0% 시대예요.
지금 기준금리 0% 시대라고요. 지금 여러분 저는 기준금리 0% 시대에 부동산이 장기 몇 년, 장기 뭐 4년 정도, 4년, 장기 4년, 그냥 5년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 어제까지 개폭등하던 그런 시간에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됐네요, 저 어쨌네요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었음에도요. 근데 지금 금리를 올린다요.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별 신경 없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2013년에 대한민국 한국 경제 위험 빨리 폭락에 더 큰 재앙을 막는다. 지금 이러고 있었대요. 2013년에. 자, 이거 여러분들 느낌을 알수 있겠죠. 2013년. 그 서울 사람 더 잘하고 2013, 14년 굉장히 2013년 정도 12, 13 굉장히 힘들었죠. 그 14년 되면서 초이노믹스 나온 거죠. 그러면서 주택거래 불집혔다. 이렇게 하면서 2014년부터 해서 여러분들 2014년을 기점으로 잡잖아요.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아니면 2016년을 기점으로 잡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부동산이 상승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훑었잖아요. 지금 이명박 시대에서 박근혜 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지점까지 다 훑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이명박이니까 이런 정책을 해서 이렇게 됐다. 박근혜니까 문재인이가 이런 정책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뽑은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항상 말하잖아요. 윤석열이. 누가 뽑았다? 국민이 키웠다. 국민이. 그 국민이 뽑았겠죠. 왜? 그 시절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도달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 번 설명하는 거지만 자, 보세요. 박근혜가 나왔어요. 박근혜가 나 대통령 하게 나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재인이 하는 헛소리를 사람들이 막 다 들어줘요. 문재인이 하는 헛소리, 저 헛소리가 맞는 것 같아. 맞는 거. 근데 그 지점을 보면 보이죠. 28,000, 29,000이에요. 약 3만이잖아요. 3만 지금 거의 다 올라온 거잖아요. 29,000. 2014년 이게 2014년 이게 2012년, 2013년, 2014년 이거 2013년 말 정도 되면 28,000 막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재인이 하는 헛소리가 정답인 것 같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문재인이 하는 헛소리를 다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대.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박근혜 경제민주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찐 우파들한테 돌을 맞는 정책을 가져온 거죠. 박근혜 경제민주화 하면서 김종인 하면서 김종인을 불러들인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올해 대선에서 김종인은 어떻게 됐죠? 팽당했죠. 이재명 쪽 팽당하고 윤석열 쪽 팽당했죠.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 근데 잠깐만 GDP가 3만 1천, 3만 3천?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3만 9천 가고 앞으로 한 2년 후면 4만 아니에요? 뭐 그래야 된다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이상하다 이럴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 윤석열이 헛소리 하는데 사람들이 다 믿어주고 있어. 윤석열이 헛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믿어준다. 윤석열이 헛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깜짝 놀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재명. 그러니까 안 되겠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하면서 이재명이 말 바꾸는 거죠. 말을 막 바꿔요. 나는요. 그거는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말한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허경영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좌파 색깔이 아닌 사람들도 끌어모으려 하죠. 근데 분위기상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만약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이번 대선이 여기서 치러진 게 아니에요. 이번 대선이 39,500에서 치러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39,500에서 대선이 치러졌다면 윤석열이 그때는 이재명 따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이 그러면 이재명 따라해요. 아마 윤석열은 대통령 선거에 못 나왔어요. 그러면 못 나왔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39,500에서 치러지면? 왜냐면 이재명이 하는 정책을 따라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봤잖아요. 박근혜 때.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 박근혜 때는 어땠냐면 긴 나락에 있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는 지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경제민주하면서 찐 우파들한테 욕을 들어가면서 한 거죠. 근데 이재명은 보세요. 이재명은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게 하방에 있잖아요. 지금 하방에 찍혀 있는 게 보이죠? 얼마나 다급한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에요. 원래 여러분 잘 생각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있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여러분들 민주당이 그걸 허락해 줬나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그걸 허락해 줬냐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우파적 성격을 내고 오고 우파적인 형태로 갈라 하고 막 중도를 향해 달려가려 하면 어떻게 죠?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 보복 처리했잖아요. 보복했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고 여러 정치인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죽이지 않았어요. 워낙 다급하니까 워낙 다급했어요. 총 동경 총 규합 해서 겨우겨우 그래도 힘을 모아냈지만 결국 대세적인 흐름에서 윤석열이 된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것도 이게 높았다면 선거경향 뒤집어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인 거죠.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눈시울을 부약한 사람들이 윤핵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판의 흐름이죠. 이게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 아무리 뭐 정책이든 뭐 어차피 정책 뭐 된 거 있나요? 문재인 정부 때 뭐 정책이 통한 거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흐름이죠. 대세적 흐름을 여러분들 느끼면 되는 거예요. 느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하나 뭐냐면 그럼 4만 달러 금방 가면 되겠네요. 이러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예요. 자, 1만, 2만, 3만 여기서 4만을 아주 이 도달을 해가지고 이걸 유지시킬 수 있는 거야. 여기를 이제 가파르게 가서 이걸 정착시켰던 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4만을 돌파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만약 이게 장기적으로 한 10년을 옆으로 휘어버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문법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기다리면 다 돼가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다 돼가. 보유하고 기다리면 다 돼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계속 증가하던 나라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러 간다. 인구 감소가 되는 국가로 간다. 인구 증가. 그러면 이 문법은 전혀 틀려지는 거예요. 문법상 이런 거죠. 4만 원 도달하려면 굉장히 큰 구조조정이 있든지 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일어나야지만 가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 힘든 게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첫째, 시대는 윤석열을 부른 거죠. 윤석열을 불렀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윤석열은 어떤 시대다? 한마디로 이명박 시대와 같은 거죠. 시대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정책이 아니에요. 윤석열의 정책이 중요한 정책 때문이 아니라 정책이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어떤 기운 자체가 하방 기운이란 거죠. 하방 기운. 기본적으로 기운이 하방 기운이에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방 기운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2만 달러대 가격으로 분양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방 오른다 하더라도 구축들의 하방 기운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이 백인에게 위기가 터지면 금리를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내주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미국 여기서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으로 간다면 이게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진다. 한마디로 중진국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요거 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3만에서 4만을 올라갔던 나라, 이 올라갔던 나라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다. 이거요. 이거 이제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악재를 머물고 있다는 거죠. 머물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시대의 대응 전략이요. 이거는 자 보세요. 대응 전략. 이제 대응 전략을 안 해놨네. 대응 전략 볼게요. 대응 전략. 자, 내가 무주택자다. 그리고
자, 제 채널 뭐 30대들이 많이 봐요. 40대가 많이 봐요. 자, 2층에 있는 무주택자다. 자, 38,000 돌파.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연끌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보고 연끌 들어가야 돼요. 연끌이란 건 뭐냐? 그때 이제 구축들은 막 살아난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청약이에요, 청약. 어쩔 수 없어요, 청약이에요, 청약. 청약만 하세요. 오를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청약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 내 자리에 맞는 거, 내 자리에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수익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수익형 바라보기. 근데 이것도 이 수익형 골치 아픕니다. 진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웬만하지 마세요. 굉장히 골치 아픈 거다. 이것도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결국엔 뭐 제 채널 본 3, 40대는 GDP가 오른 다음에 살아. 그 얘기를 계속 항상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하신 분들 힘들 거다. 그리고 만약 이게 IMF로 갈 건지 IMF 때 시대로 갈 건지 아니면 미국발 금융위로 갈 건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근데 이때로 가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고 이때로 가면 버티면 된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것인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